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데이터베이스 8번째 시간이고요. 자료 구조 개론 중에서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활기차게 열심히 따라오셔서 여러분의 목적을 꼭 달성하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이번 시간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은 자료 구조 개론이라는 그 제목으로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자료 구조 개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정렬과 검색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 중에서 자료 구조 개론 부분에서 한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빅데이터 세상에 살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정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준비하실 때도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100점 만점에 30점 분량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 중에서 이 자료 구조 개론이라는 이 부분이 그 실기 수업을 할 때, 실기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30점 외에 알고리즘이라는 앱 설계 부분의 파트에서도 이 자료 구조의 이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정렬과 검색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계셔야 그 알고리즘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전체 우리 정보처리 필기와 실기를 합쳐서 거의 한 50%에 육박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과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보처리라는 과목을 준비를 하고 정보처리 자격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지만 이 정보처리 자격증이 여러분들 앞으로 그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건지는 지금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인지를 못 하시겠지만 앞으로 사회생활이나 또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 정보처리학의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업무를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정보처리를 함께 하셔서 이 오늘날의 정보와 사회, 빅데이터 세상에서 이 정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어달라는 거 부탁드리면서 이 정보 처리를 공부하면서 어떤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역시나 자료 구조 개론에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가 내용이 조금 빡빡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의 목적을 꼭 달성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서 이제 자료 구조에서 이제 큰 개념으로 자료 구조는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로 구분하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게 다음 중 선형 구조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또는 비선형 구조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거의 단골 손님으로 출제가 되죠. 자, 이 화면 하나만으로도 별표 3개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만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비선형 구조에서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선형 구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구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이유는 정렬이나 검색이나 파일 편성 그리고 목차를 만드는 인덱스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에서 이 자료 구조 개론이라는 파트를 한 2시간 정도만 할애를 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지만 컴퓨터 공학과나 아니면 그 공무원 시험에 전산직 시험에서 이 자료 구조 개론이라는 게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될 정도로 그만큼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자, 그 중에서 역시나 시켜서 딱 2시간으로만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완벽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형 구조에 있는 리스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리스트에는 종류가 2종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종류가 선형 리스트, 그리고 두 번째 연결 리스트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자료 구조 개론의 이 자료의 구조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날은 수많은 빅데이터 세상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죠. 그 데이터들은 항상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 저장을 시키려면 그 어떤 방법으로 이 자료를 저장시키고 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꺼내서 보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을 지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 자료가 특정한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느냐
그에 따라서 자료의 활용도의 가치나 여러 가지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 구조학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선형 리스트라는 것은 저기 적혀있는 A, B, C, D, E, F는 일종의 자료입니다. 저 자료가 뭐 1번지부터 6번지까지 번지 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 번지에 이 자료가 이렇게 저장이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선형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또 저장되는 데 있어서 아주 간단한 자료 구조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저장 효율이 뛰어나고 또 접근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점 중에 하나는 삽입 삭제가 좀 어렵다. 자, 이게 단점인데요. 자, 삽입 삭제가 어렵다는 이게 가장 큰 단점, 선형 리스트의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선형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면 당연히죠. 삽입 삭제가 뭐 쉽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형 리스트와 반해서 연결 리스트라는 개념은 영어로 이제 linked 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연결 리스트는 따로 이제 이 링크 또는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고 A부터 만약에 F까지 자료를 찾아간다 그러면 70번지라는 주소 공간에 A라는 값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20번지로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20번지로 찾아가게 되면 B라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B라는 데이터를 찾았으면 이제 다음 번지 40번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듣고 40번지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C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자, C라는 데이터는 또 다음 그 데이터가 10번지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10번지로 찾아가게 되고 D라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80번지로 찾아가서 E라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자, E라는 데이터는 50번지로 다시 가서 F라는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검색하면서 마지막 F라는 데이터 옆에는 이 삭간 모양으로 나오면서 삭간 모양은 널,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찾아갈 곳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시험에 이 삭간 모양이 널이다.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한번 나온 적도 있으니까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 연결 리스트의 특징은 연결 구조로 되어 있다. 삽입과 삭제가 용이하다. 비연속적이다. 접근 시간이 느리다. 저장 효율도 별로 좋지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에 속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소가 저장될 공간이 따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장점에 속한다는 것은 당연히 삽입 삭제가 용이하다는 의미에서 장점으로 활용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만약에 뭐 G라는 데이터를 내가 삽입하겠다. 그럼 G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가 다 뒤로 밀려나야 되는 이런 불편하고 수고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형 리스트는 삽입 삭제가 불편하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그 선형 구조의 리스트의 선형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는 사실 우리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와 관련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관련된 문제풀이에서 문제에서 또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를 얘기를 해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시험에는 스택 구조에 대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스택 구조는 단독으로 별표를 5개 정도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고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스택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메뉴에 적혀있는 last in, first out이라는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in 된 것이 first out 된다는 개념. 자, 우리가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으신 여러분 같은 이 비전공자 분들께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로 이제 들여다 본다 그러면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설명을 잘 듣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라요. 자, 여기에 어떤 구조는 항아리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아리 구조. 그러니까 위에만 문이 열려 있고 이렇게 다 막혀 있는 형태죠. 자, 거기에 A, B, C, D라는 데이터를 내가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A라는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B를 넣고, 그 다음에 C를 넣고, D를 넣었던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를 넣고, B를 넣고, C를 넣고, D를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꺼낼 때는 A, B, C, D 순서대로 넣었기 때문에 꺼낼 때는 A를 꺼낼 수가 없어요. D를 꺼내고 C를 꺼내고 그 다음에 B를 꺼내야만 A를 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A가 맨 먼저 들어갔죠? 나올 때는 A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면 D가 맨 마지막에 들어갔죠? 나올 때는 맨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구조 형태를 우리가 last in, first out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리포 구조다 해서 LIFO, Last in First Out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니까 약자로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넣는다는 의미에서 용어가 우리가 push라는 용어를 쓰고요. 꺼낼 때는 우리가 pop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가 4개가 들어가 있다면 맨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bottom이라 부르고요. 맨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top이라 부르고, 자, 맨 위쪽에 있는 데이터가 top이라면 맨 위쪽에 있는 이 데이터가 탑 포인터다. 그러면 이 스택 구조에서는 탑 포인트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스택 구조에서 데이터를 넣을 때는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스택도 있을 거고, 뭐 1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스택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10개가 들어가 있는 공간의 스택에서 탑 포인트는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탑 포인트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료를 삽입할 때는 탑은 탑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식으로 쓰게 되고, 자료를 삭제할 때는 탑은 탑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수식을 보는 순간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정보 처리를 공부하면서는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시는 거예요? 항상 제가 코끼리를 보라 그랬죠. 코끼리 전체를.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를 공부하는 것은 컴퓨터의 구조를 공부하는 거고, 컴퓨터의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과, 물론 이 컴퓨터라는 기계는 우리 인간이 만든 거지만, 컴퓨터의 사고와 인간의 사고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에게 만약에 그 수학적인 사고로 A는 A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물으면 이건 사실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어떤 A라는 값이 1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A하고 A 플러스 1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수학적인 사고로 들여다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컴퓨터에서는 저기 적혀있는 A는 A 플러스 1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A에다가 A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넣겠다. 화살표입니다. 넣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 이 A라는 값에 만약에 1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게 되면 이 1과 이 1을 더해서 새롭게 탄생되는 A를 2로 만들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컴퓨터의 알고리즘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실기 수업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필기만 합격하고 끝낼 거 아니시잖아요. 필기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반드시 필기는 고득점으로 여러분 합격하실 거고, 최종적으로 실기시험까지 합격하셔야 정보처리 자격증이 나오는 거니까 항상 필기를 공부하면서 실기까지 염두에 두고 내용을 익히시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탑은 탑 플러스 1이다. 이 말은 이 뒤에 있는 우변에 있는 탑에 어떤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 1과 더해져서 탑은 2로 바뀐다. 자, 그렇다는 의미는 만약에 이 스택 구조 안에 A라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탑 포인트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1인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 하나를 더 삽입하게 되면 새롭게 탄생되는 탑이 2가 되는 거니까 탑의 값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가 하나 둘씩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푸시, 데이터를 삽입한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고, 탑은 탑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탑의 값이 마이너스 1로 한 개씩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씩 빠진다, 빼낸다, 이런 의미, 제거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을 실기에서 공부하면서 자, 이런 알고리즘을 보게 될 텐데요. 물론 그림으로 순서도 형태로 우리 실기 시험에 나오지만 자, 이런 프로그래밍화된 부분을 어렵게 절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세요. 자, 우선 이 부분은 푸시라 그래서 데이터를 삽입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 부분은 팝업이라 그래서 데이터를 제거, 삭제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삽입한다는 것은 탑은 탑 플러스 1이라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팝업은 제거하는 거니까 탑은 탑 마이너스 1,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나머지 문장은 영어의 기본 문법에 의해서 거의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만약에 탑이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m입니다. 자, 전체 데이터의 개수 m보다 크게 되면 여기 현재 전체를 넣을 수 있는 이 스택 공간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4예요. 예를 들어서 4개만 넣을 수 있는데 탑의 값이 5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넘쳐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탑이 m보다 크게 되면 스택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스택에다가 데이터를 계속 넣을 수 있다. 이런 구조고요. 어렵지 않죠? 자, 팝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탑이 0이다. 탑이 0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탑이 0이면 스택에는 언더플로우가 발생하죠. 자,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에다가 스택을 계속 탑을 추가시킬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게 이제 이 과정이 진행될 때 탑은 탑 마이너스 1을 통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탑은 탑 플러스 1이라는 형태의 알고리즘이 나오던가 탑은 탑 마이너스 1이라는 형태의 알고리즘이 나오면 푸시를 의미하는 건지 팝업을 의미하는 건지 삽입을 의미하는 건지 삭제를 의미하는 건지를 챙겨낼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오버플로우의 발생은 스테이크 크기가 m이라고 하면 탑이 m보다 클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이 정도 암기해 두신다면 관련된 문제는 모두 정리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페이지를 정리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스택 구조와 반해서 자, Q라는 구조가 있는데 자, 스택 구조의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먼저 넣는 것을 꺼낼 때는 맨 나중에 꺼내게 되는 형태가 되죠. 우리 실생활에서 이 비슷한 구조가 어떤 구조가 있냐면 우리가 그 ATM기나 뭐 은행에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줄을 섰을 때,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일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사람이 일을 먼저 처리하고 집에 간다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 Q라는 구조가,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업무 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면 나올 때 이쪽으로 나오니까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일을 해결하고 집에 간다는 얘기죠. 자,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들어온 I를 먼저 처리해주는 구조를 우리가 Q 구조라면서 first in, first out 구조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죠. FIFO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구조를 우리가 Q의 구조라고 하고 맨 먼저 들어온 얘를 우리가 프론트라고 부른다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얘를 우리가 리어라고 부른다는 거. 자, 이 Q 구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리 뭐 힘들게 나오진 않고 개념 정도로 문제가 나오는데 뭐 내용 자체가 쉽다 보니까 어떻게 자주 나오냐면 전산 영어에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이 Q에 대한 전산 영어 지문이 있을 텐데요. 자, 그 지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안에 리어와 프론트라는 개념의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Q 문제는 전산 영어 지문을 한번 읽어봐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스택과 Q를 좀 혼합했다고 해야 될까요? 대Q라는 구조가 있는데 얘는 한쪽 그 부분에서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반대쪽에서도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스택과 Q의 어떤 그 불편한 점을 좀 해소해서 만든 구조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크 구조까지였고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선형 구조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선형 구조는 딱 두 가지가 있었죠. 트리 구조와 그래프 구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트리 구조 형태를 먼저 볼 텐데요. 트리 구조니까 이 그림처럼 나뭇가지가 쭉쭉 뻗어 있는 형태, 트리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얘가 제일 조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아들내미, 딸내미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아들에게도 역시 아들내미, 딸내미, 또 이 아들에게는 또 자식이 3명이 존재하는 자, 이런 형태로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쉽게 트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이 용어들이 여러분 교재에도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 쉽게 나오면 트리 구조의 저 그림을 제시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도 문제가 종종 출제되니까 이 용어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트리 구조에서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트리 구조에서 의미하는 노드는 A부터 H까지 전체를 각각 하나의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노드라는 것은 루트 노드라고 해서 루트가 뿌리죠. 그래서 뿌리에 해당되는 노드가 뭐냐 해서 맨 첫 번째 A가 해당이 된다.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A라는 게 조상이다. 그러니까 시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조. 그 다음에 레벨이라는 개념은 E의 레벨은 3이다. 이 개념은 자, E의 레벨은 여기서 얘가 첫 번째 레벨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얘네들이 두 번째, 얘네들이 세 번째, 얘네들이 네 번째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나 D 같은 경우에는 3레벨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상 노드는 D의 조상은 BA다. 뭐 이해할 수 있죠. D의 조상은 B와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D의 조상이 C가 될 수는 없어요. D의 조상은 B와 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식 노드는 B의 자식 노드는 DE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모 노드는 F의 부모는 D다. 맞고요. 자, 형제 노드는 F의 형제는 GH다. 자, F의 형제는 GH. 자,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depth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깊이는 A부터 F의 라인까지니까 깊이가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깊이가 한 칸, 두 칸, 세 칸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깊이는 첫 번째 깊이, 두 번째 깊이,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깊이를 depth 또는 heigh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수는 D의 차수는 3이다. 자, D의 차수는 하나, 둘, 셋, 3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몇 명이냐가 차수에 대한 의미고요. 자, 단말로드라고 하는 것은 FGHEC라는 거니까 터미널, 맨 끝에 있는 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얘네들을 우리가 단말로드, 터미널로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리의 차수,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트리의 차수, 이 트리의 차수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보다 이 트리 중에서 자식이 가장 많은 아이의 차수가 이 트리의 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장 큰 차수를 찾아서 그 값이 3이기 때문에 이 트리의 차수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용어 정리 확실히 해 두셔야 되고요. 일단 교재는 따로 제가 뭐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이 트리에 관련된 용어를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트리의 운행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트리의 운행법 문제는 이따 다음 페이지 나오는 이제 그 수식의 표기법이라고 해서 좀 병행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트리의 운행법 같은 경우에는 알면 너무너무 쉽게 맞출 수 있고, 모르면 손도 못 대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은 사람은 맞출 수 있고,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은 틀릴 수밖에 없는, 자, 그런 형태의 내용인데, 자, 트리 운영법 중에서는 종류가 세 가지.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오더. 자, 프리라는 말은 앞에, 앞쪽이라는 의미고, 인오더는 가운데, 포스트는 뒤쪽이다. 이런 의미죠. 자, 무슨 뜻이냐. 프리오더는 루트가 맨 앞에 있어요. 자, 루트가 맨 앞에 있고, 인오더는 루트가 가운데 있고, 포스트오더는 루트가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프리오더니까 루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인오더는 루트 가운데 있고, 레프트, 라이트. 포스트오더는 루트가 뒤에 있고 앞에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소리냐? 자, 어떤 이 트리 구조를 보여주면서 얘를 프리오더로 표현하세요 하면 정답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럼 정답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A, B, C, D 순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 개념을 지금부터 보실 텐데, 자, 프리오더는 루트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을 일단은 보지 마시고, 자, 위쪽에 A를 기준으로 레프트가 얘가 되고 라이트가 얘가 되죠.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색깔펜 들고 여러분 교재의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일부러 제가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연습하시고 또 PPT 화면에서 PPT 화면을 통해서 연습을 하라고 그림을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자, 얘를 루트라고 본다면 얘를 기준으로 얘가 레프트가 되고 얘가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프리오더로 표현하라 그러면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으로 이 노드를 표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루트를 먼저 표현해야 되니까 맨 앞에 A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맨 앞에 A. 그죠? 그 다음에 레프트를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이 레프트를 B를 적으면 안 되고, 이 레프트는 A를 기준으로 레프트는 이거 전체가 레프트가 되는 거고, A를 기준으로 라이트는 이거 전체가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A 다음에 우리가 적어야 될 내용을 자, 이렇게 괄로로 비워둘게요. 이렇게. 그리고 괄로로 이렇게 비워둡니다. 자, 이렇게 괄로를 비워둔 것은 A가 루트면 A에 해당되는 레프트는 이거 전체니까 이 전체가 이 괄로 안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라이트는 이거 전체니까 이거 전체가 이 괄로 안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괄로 안에서 다시 한번 루트, 레프트, 라이트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자,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에서 루트는 누가 되죠? 얘가 루트가 되죠. 이 동그라미 안에서 B를 기준으로 레프트는 얘가 되고 얘가 레프트가 되고 라이트는 이거 전체가 되는 거죠. 얘가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재를 할 때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으로 기재를 해야 되니까 루트가 어디에 해당돼? B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B가 루트입니다. B. 그 다음에 레프트는 D가 되죠. D를 적고 그 다음에 라이트는 이거 전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제가 또 괄로로 묶어 놓을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제가 또 다른 색깔로 표현할게요. 자, 이 안에서 루트는 얘가 됩니다. 얘가 되고 레프트는 얘가 되고 라이트는 얘가 되겠죠. 그러면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이니까 EGH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EGH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은 아까 전체 A에서부터 시작한 레프트와 라이트 부분인데 이 라이트 부분에서도 루트, 레프트, 라이트로 움직여야 되는데 루트는 있지만 레프트가 없어요. 그죠? 없으면 안 쓰면 돼요. 라이트는 F죠. 그러니까 C,
F가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것은 CF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갈로로 묶은 거지만 실제로는 갈로를 다 빼버리면 ABD, ABD, 그다음에 EGH, EGH, CF, CF 순으로 결과물이 나온다 이 뜻이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요 그림이 요 부분이 이쪽에 갖다 붙었죠, 그죠? 자, 여러분 교재 그림에서도 정답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내용은 눈으로 보면 알겠어요. 근데 직접 해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강의를 끝나고 아니면 지금 화면을 일시 중지 시켜놓고 여러분이 직접 해서 제가 설명했던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이 노드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노드. 자, 이 노드는 루트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레프트, 루트, 라이트예요. 자, 그럼 일단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해볼게요. 자, 얘를 기준으로 얘가 루트입니다. 자, 얘가 루트. 자, 그럼 이거 전체가 레프트가 되겠고요. 얘가 레프트가 되겠고, 얘가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쓴다? 레프트, 루트, 라이트니까 레프트를 먼저 쓸 거고, 그 다음에 루트를 쓸 거니까 루트는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를 뒤에 쓸 겁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그러면 얘를 이제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얘를 루트라고 본다면 여기가 레프트가 되고 이거 전체가 역시나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누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 노드는 레프트, 루트, 라이트니까 레프트가 누가 되는 거예요? D가 되는 거죠. 레프트가 D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루트는 B가 됩니다. B가 되고 그 다음에 라이트는 또 한 번 갈로를 묶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라이트는 또 한 번 갈로를 묶어주어서 얘가 이제 레프트, 루트, 라이트 순으로 가야 되죠. 그럼 레프트, 얘가 루트고 얘가 라이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GEH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GEH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이 부분은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라이트지만 이 안에서 또 뭐로 움직여야 된다? 이 안에서 레프트, 루트, 라이트로 움직여야 되죠. 레프트 없습니다. 루트, 라이트니까 CF로 존재하겠죠. CF.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나 제가 갈로로 넣었지만 갈로를 다 빼버리면 DBGEH, DBGEH 그 다음에 ACF, ACF 순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 노드입니다. 역시 여러분 교재 그림은 이 그림하고 다르니까 교재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서 교재의 결과처럼 나오는지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포스트 오더 보도록 하죠. 자, 포스트 오더도 얘는 루트가 맨 뒤에 가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루트가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역시나 여기가 루트가 되겠고요. 자, 이 전체가 이제 레프트가 되겠고, 얘가 레프트. 자, 이 전체가 라이트가 되는데, 자, 표현하는 방법은 레프트, 라이트, 루트니까 레프트 부분을 전체 다 비워놓고, 그 다음에 라이트 부분 비워놓고, 자, 루트 부분은 A가 되는 거니까 A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죠? 자, 다른 색깔로. 자,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또 얘가 루트가 되는 거니까 레프트는 얘가 되고 라이트는 이거 전체가 되겠죠? 그죠? 자, 표현하는 방법은 레프트, 라이트, 루트입니다. 자, 레프트, 라이트, 루트니까 레프트에 해당되는 것은 D가 되겠고요. D 바로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갈로로 비워놓고 루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B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레프트, 라이트, 루트입니다. 그럼 라이트 안에서 이 안에서 레프트, 라이트, 루트가 되는 거니까 GHE가 되겠네요. 자, 다른 색깔로 적을게요. GHE. 자, GHE. 파란색이 잘 안 보이나요? 의미는 아시겠죠? GHE.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이 안에서 레프트, 라이트, 루트니까 레프트 없어요. 라이트, 루트니까 FC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DGHE, DGHE, 그 다음에 BFCA, BFCA.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트리 그림을 그려주고 포스트 오더로 표현하라. 주관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드로 표현했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해서 사지선다으로 나오겠죠. 그럴 때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설명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는 그 원리를 알면 무조건 맞출 수 있지만 원리를 모르면 손도 못 대는 형태의 문제가 될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이 트리 운행법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수식의 표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선 자, x라는 값은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d가 되는 값이래요. 자, 이 결과가 x가 만들어지는 건데 자, 얘는 x는 했을 때 일단 얘는 빼고 할게요. 얘는 빼고
빼고. 그러면 이 트리 구조에서도 얘도 빠지는 겁니다. 자, 파란색으로 제가 정리한 부분은 빼고, 물론 같이 써도 되지만 얘는 빼고 나머지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프리픽스 역시 루트, 레프트, 라이트로 수식을 표기한다. 자, 그러면 루트, 레프트, 라이트로 수식을 표기하는데 이렇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여러분들이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 더하기 3 곱하기 2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예요? 2 더하기 3은 5니까 5 곱하기 2 하면 10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건 초등학교 다시 가야 됩니다. 물론 그 초등학교 이후에 수학에 손났기 때문에 나는 숫자만 보면 오버히트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보 처리고 수학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미있게만 봐주시면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고 얘기하죠.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연산자가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를 연산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3이 6 해서 6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2를 더해서 8을 만들어주는, 그죠? 결과는 8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더하기가 먼저 있는데 이 더하기보다 원래 곱하기가 빨라야 되지만 괄호로 묶어놨다면 괄호 안에 걸 먼저 계산해야 되죠. 자,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얘가 첫 번째입니다. 얘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B 플러스 C 계산 결과를 A와 먼저 더할 거냐 D와 먼저 곱할 거냐 봤을 때 곱하기 연산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얘를 얘랑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을 A와 더해주는, 자, 이런 순서로 연산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수식을 프리픽스로 표현하라 그러면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이다.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거 전체에서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이니까 그러면 루트, 레프트 맞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A까지 오죠. 그죠? 플러스 A까지 옵니다. 그러면 라이트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안에서 또다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또다시 루트, 레프트, 라이트를 해야 되죠. 그러면 또다시 루트, 레프트, 라이트 해야 되죠. 그럼 또다시 루트, 그죠? 레프트 하고 라이트는 D 이렇게 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다시 루트, 레프트, 라이트 와야 되니까 플러스 B, C가 와야 되죠. 플러스 B, C가 와야 되죠. 그럼 결과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가 인오더, 포스트오더, 또 프리오더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수식 표기법을 보니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 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프리픽스로 이렇게 바꿔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 예를 제가 포스트픽스로 예를 들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수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수식이 나오면 이 수식을 내가 만약에 포스트픽스로 바꿔라. 그러면 이 수식을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식에서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포스트픽스는 연산자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프리픽스는 연산자를 앞으로 보내는 거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있으면 얘를 프리픽스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 연산자를 앞으로 빼내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AB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포스트픽스로 표현하라 그러면 얘를 포스트픽스로 표현하면 이 연산자를 뒤로 보내면 돼. 그러면 답은 AB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프리픽스고 얘가 포스트픽스예요. 포스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냐? 얘가 인픽스예요. 연산자가 가운데 들어오는 게 인픽스야. 그러니까 인픽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수식의 형태를 인픽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픽스는 따로 예를 안 들고 포스트픽스 바로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먼저 1번부터 먼저 해야 되죠. 연산자의 우선순위니까 1번 하면 B 플러스 C니까 B, C 플러스 D로 보내면 되죠. 포스트픽스니까. 그럼 먼저 적어줍니다. B, C하고 플러스 D로 보냅니다. 1번이 끝났어요. 얘가 1번이에요. 1번 과정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1번과 2번인 D를 계산을 하죠. 그럼 1번 전체와 D를 봤을 때 이 연산자 곱하기를 D로 보내면 되죠. 그러면 1번 전체가 여기 나와 있는 상태니까 얘랑 D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연산자 곱하기 D로 보내면 돼요. 연산자 곱하기 D로 싹 빼주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2번이 끝났죠. 2번이 끝났죠. 자, 그런 다음에 A와 다시 더해줘야 되니까 A와 이 2번 전체 중에서 이 플러스를 D로 보내면 되죠. A는 그대로 앞에 놔두고 그러면 A를 그대로 앞에 붙여놓고 플러스 연산자를 D로 보내면 된다는 거야. 자, 정답은 ABC 플러스 D 곱하기 플러스 ABC 플러스 D 곱하기 플러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시험 문제에서는
자, 이런 수식을 주어주고 얘를 프리픽스로 표현했을 때 결과가 올바른 것은, 포스트 픽스로 표현했을 때 결과가 올바른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예를 보게 되면, 자, 표기법이 변한 중위 표기법이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이에요. 그쵸? 후위 표기법이 포스트 픽스, 그러니까 후위 표기법이고, 중위 표기법이 인픽스, 전위 표기법이 프리픽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산식을 후위 표기법으로 만들어라. 얘는 중위 표기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식. 그러면 연산자 우선순위 괄호가 먼저니까 얘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곱하기가 있으니까 얘가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3번이 되고, 그리고 전체 예를 해서 얘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보는 거죠. 자, 1번에 후위 표기법이니까 연산자 뒤로 뺍니다. C 곱하기 D에서 CD하고 연산자 곱하기 D로 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전체와 얘를 해야 되죠. 나누기랑 연산자 있죠? 그러면 이거 전체하고 2하고 나누기를 뒤로 뺍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앞에 이 A 나누기 B에서 나누기를 뒤로 빼면 되죠. 얘는 그대로 따로 AB 나누기 D로 빼주면 되고. 그러면 이거 전체랑 이거 전체랑 이거 전체에서 연산자가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죠. 이 마이너스를 뒤로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를 뒤로 빼줍니다. 그래서 결과는 AB 슬래시 CD 곱하기 2 나누기 마이너스, AB 슬래시 나누기 CD 곱하기 2 나누기 마이너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후위 표기법으로 표현한 것 중에서 맞는 것은 정답은 얘가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자, 중위 표기법을 전위 표기법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하나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가 있는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화면 일시 정지시켜 놓고 한번 맞춰볼까요? 그죠? 물론 교재에서는 똑바로 되어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죠. 자, 이 중위 표기법을 전위 표기로 바꿉니다. 자, 전위 표기법은 연산자를 앞으로 집어내면 돼요. 자, 우선 얘가 첫 번째 해야 되고, 자, 얘가 두 번째 해야 되고, 물론 얘를 두 번째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두 번째 하고 얘를 뭐 세 번째 해도 이건 상관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네 번째로 계산합니다. 그죠? 자, 1번의 결과부터 먼저 한다 그러면 연산자 앞으로 빼내야 되니까 CD의 연산자 앞으로 빼냅니다. 자, 1번 끝났고요. 자, 2번부터 먼저 할까요? 자, 2번은 AB니까 슬래시라는 나누기 연산자를 앞으로 빼냅니다. 그러면 나누기 AB.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 3번을 한다 그러면 얘랑 나누기 2니까, 그죠? 2 곱하기 CD 2에서 나누기 연산자를 앞으로 빼는 거니까 얘를 앞으로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전체하고의 연산자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야 되니까 이거 전체하고 마이너스 연산자 앞으로 빼면, 자,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슬래시 AB 슬래시 별표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CDE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 화면에서 빼주시면 되고, 여러분 교재에서는 아마 똑바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표기법 변환 문제에서 중위 표기법을 후위 표기법으로 전위 표기법으로 바꾸는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이따 교재 정리 때 별표를 빡빡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지 않습니까? 나만 재밌나? 같이 재밌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의 이제 트리의 이제 표기법까지 보셨고, 이제 트리의 종류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죠. 트리의 종류는 정이진 트리가 있습니다. 이 정이진 트리와 전이진 트리라는 말은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정이진 트리라는 것은 정삼각형처럼 무조건 다리가 이진, 다리가 두 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리가 두 개 나와 있죠. 얘도 다리 두 개, 얘도 다리 두 개, 얘도 다리 두 개.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이진 트리를 한다면, 전이진 트리는 뭐냐면 다리가 무조건 두 개이거나 아니어야 됩니다. 다리가 두 개 있거나 아예 없거나. 그죠? 다리가 두 개 말고는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얘는 다리가 두 개이거나 두 개인 거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다리가 한 개 있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없는 게 낫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이진 트리의 개념, 전이진 트리가 될 수 없는 것, 이건 당연히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 전이진 트리가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답이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양 이진트리라 해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뻗어 내려간 것을 우리가 사양 이진트리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비선형 구조에 속하는 트리 구조와 그래프 구조가 있는데, 트리 구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죠. 트리 구조.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단위 정보를 링크로 연결하여 어떤 구조화시킨 형태의 자료를 우리가 그래프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 뭐 역시나 이거 두 가지가 어떤 그래프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리 구조랑은 모양이 좀 다르죠. 여러 가지 이렇게 회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렬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눈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죠? 무슨 뜻입니까? A를 기준으로 B와 D와 C가 모두 연결되어 있죠. A를 기준으로 B와 C와 D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1. 그죠? 연결 안 돼 있으면 0. 표현할 수 있겠죠? B를 기준으로는 A와 D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B를 기준으로는 A와 D만 1로 차 있다. 해석할 수 있겠죠. 주관식은 아니니까 뭐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행렬로 표현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을 했을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접 리스트라는 것은 이 인접 행렬하고 좀 다른 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론 A와 B와의 관계는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A, B는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만 B와 C와의 관계는 B가 C 쪽으로만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C에서 B로 가는 형태 회선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렬을 표현할 때 조금 표현 방법이 다를 수가 있죠. 얘보다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A, B는 둘 다 되니까 A는 B로 가고 또 B는 A로 갑니다. 하지만 B에서는 C로만 가니까 B에서 C로만 가니까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를 그려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관식은 아닙니다. 가나다라 중에서 찾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용어가 정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점들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드들의 집합을 의미하고요. 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들 사이에 상호 연결된 것의 집합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에서 이렇게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에서 정점과 간선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푸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개념 정리한 내용은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쵸?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교재 속으로 들어가서 교재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어서 교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구조라는 개념, 자료구조의 개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별표 한 5개 해도 제가 부족하다 할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자료구조의 분류 부분입니다. 자, 별표 3개 이상 하겠습니다. 5개 할게요. 자료구조는 크게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로 구별이 되고요. 선형구조에 속하는 리스트, 그리고 리스트는 선형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로 구분이 되고 스택큐 중에서 스택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비선형 구조 중에서는 이제 트리와 그래프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혹시나 쉽게 나온다면 비선형 구조에 속하는 것은 또는 선형 구조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트리나 그래프가 답인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잘 외워두시기 바라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구조. 자, 선형 구조 중에서는 제가 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자, 리스트 부분은 선형 리스트와 그리고 연결 리스트로 구별이 되고 선형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될 부분은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된다. 그래서 연접 리스트라고도 한다는 말 동그라미 정도 쳐두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이렇게 번지 수가 이렇게 6번지까지 있으면 아까 교재에서는 제가 ABCD의 데이터로 보여드렸는데 아까 PPT에서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어떤 좀 불편함이 좀 있다는 게 리스트 중에서 선형 리스트의 어떤 단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중요한 부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따로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 간단한 자료 형태의 구조고 저장 효율이 뛰어나고 접근 속도가 빠르지만 단점으로서 따로 별표 하나 해두고요. 삽입과 삭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따로 이 예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 이 그 선형 구조 중에서 리스트 부분은 시험에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나오면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가 어려운 게 선형 리스트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 보도록 하죠. 자, 연결
연결 리스트 부분에 보게 되면, 자, 역시 연결 리스트는 자료들을 임의의 공간에 기억시키고 또 순서에 따라 항목 순서에 따라서 노드의 포인터 부분, 그러니까 링크 부분이죠. 링크 부분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시킨 자료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노드는 아까 널 값을 가진다 해서 삿간 모양으로 표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서는 문근영이 마지막 데이터가 되겠네요. 자, 이 부분. 처음에 이제 2다이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자, 얘가 20번지로 가라. 그러면 20번지로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전재는 있고, 40번지로 가라 해서 40번지로 다시 내려오니까 김태희가 있고, 다시 10번지로 가라 하니까 뭐 10번지로 이동하면 또 신문화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가서 마지막 문근영에서 데이터가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구조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와 링크 부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억 공간이 하나씩 더 필요하다. 뭐 이런 단점들을 볼 수가 있겠고, 자, 시험에 나오는 부분 따로 정리하자면, 장점에도 별표 따로 하나 해두시고요. 또 단점에도 따로 별표 하나 해두십니다. 장점에서는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용이하다는 부분, 단점은 좀 많죠. 액세스 타임이 좀 느리고요. 기억 장소 효율도 나쁘고, 포인터를 위한 추가 공간도 따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중간 노드 연결이 끊어지면 다음 노드를 찾기 힘들다는 거,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학생들 중에서 질문을 조금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단점 중에서는 반드시 기억 효율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위에 보면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좋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장점인데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희소 행렬이라는 게 행렬 요소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0으로 되어 있는 행렬을 우리가 희소 행렬이라 하고요. 그 희소 행렬을 연결 리스트로 표현할 당시에 기억 장소 효율이 좋다는 거지, 전반적인 효율이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형 구조 중에서 리스트는 이렇게 두 가지의 장단점만 가지고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스택 부분이니까, 이 스택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다시 한번 별표 3개 정도 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의 정의 역시 전산 영어 나올 걸 대비해서 영어 문장도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last in, first out이죠. 시험 문제에서는 repo 이렇게도 나오니까 last in, first out의 약자, 마지막에 들어간 것을 먼저 처리해준다.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자, 아까 PPT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과 그림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버텀이라는 부분은 요 맨 마지막 데이터를 가리킨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탑이라는 것은 맨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탑 포인트라고 한다. 이 탑 포인트는 수시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탑 포인트 만약에 데이터가 3개밖에 없으면 탑 포인트가 3이 되는 거고, 이 그림에서는 탑 포인트가 4가 되는 거라는 거.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삽입을 할 때는 탑은 탑 플러스 1로서 삽입이 되고, 삭제는 탑은 탑 마이너스 1로 삭제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때는 탑이 전체 데이터의 개수보다 클 경우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 그 알고리즘이 시험 문제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바로 넘어가서 4번, 5번 부분에서 별표 각각 하나씩 달아둘게요. 삽입 알고리즘과 삭제 알고리즘. 삽입 알고리즘은 탑은 탑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삽입 알고리즘, 삭제 알고리즘은 바로 탑은 탑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고, 삽입을 계속 하다 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고, 삭제를 계속 하다 보면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택이었고요. 스택은 뭐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나중에 스택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이나 운영체제 과목에서 스택에 대해서 한번 언급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때 스택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라는 건 따로 별표 2개 하고요. 자, Q는 전산 영어로 자주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FIFO 구조로서 First in, First out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형태를 보면 어느 한쪽에서 입력이 되면 그 반대쪽에서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고요. 먼저 들어간 i를 프론트라고 부른다면 마지막에 들어온 i를 리어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프론트와 리어라는 단어가 이 문장 속에, 영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다면 답이 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니까 문장 속에서 프론트와 리어라는 말이 잘 들어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데크라는 것은 이제 한쪽 방향에서 삽입과 삭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형태죠. 그러니까 스택과 큐를 복합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쪽 방향에서 삽입과 삭제가 동시에 일어난다 정도만 봐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선형 구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비선형 구조에서는 이제 트리와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 트리 구조에서는 비선형 구조의 트리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용어입니다. 위쪽에 이 정의 부분은 뭐 필요 없고요. 쭉 내려와서 이 그림을 유심히 보세요.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하세요. 노드가 뭔지, 그죠? 여기 보면 노드는 뭐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근노드는 A를 의미하는 거다. 그림을 보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레벨의 2의 레벨은 3이다. 이런 부분. 아까 PPT 강의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11번의 트리의 차수,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트리의 차수라는 것은 트리의 노드 중에서 가장 큰 차수를 갖고 있는 것을, 그걸 보고 트리의 차수라고 한다. 자, 위 트리 구조에서는 차수는 3이 된다. 왜냐하면 D의 차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D의 차수가 트리의 차수가 된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두세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한번 실습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트리 운행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트리 운행법은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종류가 트리 운행법의 종류 요거 별표 따로 3개 하겠습니다. 3개. 밑에 내려가서 할까요? 자, 밑에 내려가면 프리오더, 인오더, 그리고 포스트 오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자, 프리오더라는 것은 그 루트가 맨 앞에 있는 거죠.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이고요. 그 다음에 인오더라는 것은 루트가 가운데 있으면서 레프트, 라이트 순이고, 그 다음에 포스트 오더라는 것은 루트가 뒤에 나와 있고 레프트, 라이트 순이라는 거.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아까 교재에서 제가 정리했던 그림과 그 PPT 화면에서 정리했던 그림과 그리고 교재의 그림이 좀 다르죠? 다르니까 PPT 화면에서의 결과와 또 교재의 결과도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해보고 하도록 하죠. 자, 하나만 해보면 운행법 이 중에서 그러니까 프리오더만 보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프리오더를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시고 또 제가 했던 거랑 결과가 똑같은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루트, 레프트, 라이트니까 얘를 루트라고 보면 얘가 루트입니다. 루트. 그 다음에 얘가 레프트가 되고 레프트, 이거 전체가 라이트가 되겠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하죠. 자, A를 루트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레프트 적을 공간 그리고 라이트 적을 공간 이렇게 따로 마련해 두고요. 자, 이 안에서 다시 루트, 레프트, 라이트니까 라이트는 없으니까 BD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BD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라이트 부분 이 안에서 루트, 레프트, 라이트니까 이게 전체가 또 레프트가 되겠죠. C를 기준으로 레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레프트니까 C를 적고 갈로로 비워놓고 마지막 라이트에 해당되는 F를 D에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 안에서 다시 루트, 레프트, 라이트니까 EGH가 되는 거죠. 여기서 EG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갈로를 다 빼서 다시 적으면 A, B, D 그 다음에 CEGF CEGHF, CEGHF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과물은 똑같이 보입니까? 자, 그래서 이 프리오더에 대한 예만 들어봤지만 인오더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고 아래쪽에 포스트오더도 여러분이 직접 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연습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수식 표기법 에 대한 부분이죠. 다음 페이지. 자, 이 부분도 중위표기법 그리고 후위표기법, 전위표기법으로 해서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이고 표기법의 종류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따로 별표 하나 정도 하겠습니다. 자, 중위표기법은 인픽스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산술 수식을 적을 때 쓰는 방법하고 똑같고요. 후위표기법은 연산자를 이렇게 P연산자의 뒤쪽에 보내는 거고 전위표기법은 P연산자보다 연산자가 앞쪽으로 이렇게 꺼내는 형태라고 전반적인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이 결과물은 X는 이라는 부분은 빼고
x는 이라는 부분 빼고 나머지 이 결과를 갖고 이 결과를 도출하게 된 거라는 거.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 중위표기법을 후위표기법으로 바꿔라, 또는 중위표기법을 전위표기법으로 바꿔라. 이 부분이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 따로 별표 2개 하겠습니다. 그죠?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둘 중에 뭘 해볼까요? 자, 이 후위표기법 해볼까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자, 얘가 맨 먼저죠. 얘가 1번입니다. 그죠? 1번. 그러니까 연산자를 뒤로 빼야 되니까 CD 별표가 되겠고, CD 곱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요 연산을 이제 2번으로 본다면 역시 나누기라는 연산자를 뒤로 빼서 자, 요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연산자와 나누기 2라는 연산자를 전체를 다 계산한다 그러면 나누기를 뒤로 빼야 되는 거니까 CD 별표 2에다가 나누기를 뒤로 뺀 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이 결과와 이 결과 사이에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뒤로 빼는 거니까 역시 AB 슬래시라는 결과와 CD 곱하기 2 슬래시라는 결과에서 마이너스를 뒤로 빼는 이런 형태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쵸? 아까 PPT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잘 정리해 주신다면 전위표기법으로 바꾸는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정리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요. 이어서 이 부분은 후위나 전위표기법에서 다시 중위표기법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이렇게 바꾸려면 산술시 앞쪽에서부터 연속된 2개의 비연산자와 하나의 연산자를 찾아서 중위표기법으로 바꾸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때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트리의 종류 아까 보여드렸었죠. 이진 트리와 또 정이진 트리, 또 전이진 트리에 대한 개념인데, 이진 트리의 정의는 디그리가 2 이하로 구성된 트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깊이가 k인 이진 트리의 최대 노드 수는 2의 k승 마이너스 1이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k가 이진 트리 깊이가 k다. 깊이라는 것은 depth 또는 height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그림에서 이 깊이는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니까 K값이 3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K값이 3이라는 얘기는 2의 3승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3승 얼마죠? 8이죠. 8 마이너스 1에서 7이 되는 거니까 깊이가 3인 레벨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 노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깊이가 뭐 4인 레벨의 최대 노드 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잘 생각하시면, 만약에 공식이 생각 안 나면 직접 이진 트리로 그려보시면, 이진 트리라는 것은 다리가 2개니까 2개로 쭉쭉쭉 뻗어서 정이진 트리로 만들어서 개수를 헤아려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정이진 트리를 묻느냐 또는 전이진 트리를 묻느냐에 따라서, 정이진 트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다리가 무조건 2개씩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이진 트리라면, 전이진 트리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2개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다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전이진 트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사양 이진 트리도 마찬가지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트리 구조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사양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스레드 이진 트리가 나오는데, 이 스레드라는 말 요거 따로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스레드 이진 트리 시험에 잘 나왔었습니다. 자, 스레드라는 말 자체를 그 영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무슨 뜻이죠? 실이란 뜻이죠, 실. 자, 실의 개념은 우리가 그 트리 구조에서 만약에 A라는 구조가 있고, 뭐 B라는 노드가 C라는 노드, 그리고 D라는 노드, 자, E라는 노드가 트리 구조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면, 자, B에서 D로 넘어가고, B에서 E로 넘어가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E가 다시 역으로 부모를 찾으러 갑니다. 또 D가 다시 역으로 부모를 찾으러 가고, 이 B가 다시 역으로 부모를 찾으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 실타래처럼 이렇게 거꾸로 부모를 찾아줄 수 있는 형태의 이진 트리를 우리가 스레드 이진 트리라고 하죠. 적어두세요. 부모 노드를 이제 찾아주는 형태의 노드를 우리가
트리를 스트레이트 이진 트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험 문장에 나왔던 부분인데 비순환적이라는 말과 또 비순환적인 이진 트리 운행 알고리즘에서 스택을 사용하지 않고 낭비되는 널 연결 필드를 활용하여 트리 운행에 필요한 다른 노드의 포인터로 사용하도록 고안된 이진 트리다라고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키워드는 바로 이 스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스레드 이진 트리에 관련된 뭐 설명으로 맞는 것을 했을 때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AVL 트리 이거는 그냥 뭐 뺄게요. 균형 트리도 일단 뺄게요. 넘어갑니다. 제가 빼라는 건 과감하게 뺐어요. 시험 나오면 어떡합니까? 뭐 나오면 틀리면 되죠 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100점 만점에 몇 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죠? 저희 목표는 몇 점이다? 80점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80점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그 20점은 어떻게 보면 좀 버리고 가자라는 의미가 여러분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많이 줄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부분은 이거는 빼고 넘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감하게 버리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부분만 하셔도 8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체크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 비트리라는 거죠. 따로 별표 하나 하고요. 자, 비트리. 자, 비트리라는 것은 한 노드 안에 있는 키 값은 오름차 순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비트리 부분은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도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인덱스를 공부할 때.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은 비트리는 인덱스 파일에서 그 인덱스를 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한 요 두 문장 정도만 일단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리딩. 한번 눈도장만 읽어만 주세요. 비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을 때 틀린 답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 문장 중에서 3개 넣고 나머지 한 문장을 넣어서 틀린 답으로 나왔던 형태의 문제니까 한번 읽어만 봐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다음과 같은 비트리를 뭐 32를 추가하고 35를 추가됐을 때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개념 설명이긴 한데 이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 필요 없으시고요. 쭉 넘어가서 마지막 8번에 이거 신장 트리 요거 따로 별표 안 할게요. 자, 신장 트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에서 간선들이 사이클이 되지 않도록 만든 트리다라는 말.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에서 간선들이 쭉 연결되면서 다시 자신으로 이런 식으로 되돌아오는 형태가 아닌 어느 한쪽에 그 끊긴, 그죠? 끊겨버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신장트리라고 하니까 시험에 몇 번 나오긴 했었어요. 다음 중 신장트리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맞는 답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된 구조.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음 중 신장트리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답이 얼마? 4번이 답이었다는 거죠.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프 정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단위 정보를 링크로 연결하여 구조화시킨 자료 구조로서 정점과 간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점은 노드들의 집합이고 간선은 정점들 사이에 상호 연결된 집합, 연결된 선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가 있는데 인접 행렬에 따로 별표를 해둘게요. 자, 이런 그래프 구조가 있다면 A를 기준으로 B, D, C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A를 기준으로 B, C, D가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을 행렬로 표현해 볼 수 있는 눈만 갖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따로 외울 건 없으세요. 그죠? 인접 리스트를 보실 때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화살표 방향이 잘 보시고 C에서 B로 가는 화살표는 없기 때문에 C에서 B로 가는 부분은 없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교재 정리 마무리 다 했고요. 자, 교재 정리를 하니까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번 시간에 공부한 이 자료 구조 개론 상당히 중요하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 구조 개론이라는 과목이 공무원 시험에 전산직의 한 과목으로 나오고요.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과목인데 범위가 큰 부분인데 줄여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2시간으로만 보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이 전부 다 중요하고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 이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가 되면서 여러분 실기시험에서도 충분히 연관 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자료 구조 두 번째 시간, 데이터베이스 총 9번째 시간으로서 정렬과 검색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정렬과 검색이 여러분 실기시험의 알고리즘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다음 시간도 재밌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